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준비했던,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양력인데, 앞서 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주제한 그 강의의 내용은 급변하는 저희 국제정세. 요즘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요즘요, 세상이? 전 세계가. 전 세계의 요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AI?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뭘까? 국제정세, 국제관계 뭐 이런 거 생각났을 때 유럽에서도 지금 전쟁이 있고 이란에서도 전쟁이 있고 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 특징인데요. 이런 전쟁 발생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남북관계에는 별로 정말 관심 없으시죠? 남북관계에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안 드시네요. 진짜로 관심이 없으세요? 학생도? 관심 있어야죠. 관심 있었으니까 수업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의 관심은 있으실 텐데,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아니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1시간 동안에 그래도 한번 이런 남북 관계나 또는 요즘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우리 남북 관계가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짧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요즘 세계 질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뭐 몇몇 여기서도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몇몇 그런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폭격을 했었어요? 어디 폭격하고 그랬는지 혹시 아시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어디 폭격했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 폭격했어요? 이란 폭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또 뭐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뭐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아세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갔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가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다음번 타겟으로 김정은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가 중요하다. 아까 앞서서 이유태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화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나요? 어떤가요? 잘 들리나요? 아니면 그냥 마이크 없이 할까요, 제가? 자, 그러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이런 데부터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문과 전공하는 학생 여기서 문과 이공계 전공하는 학생들 이공계가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이공계하는 학생들은 정말 또 좀 문과 학생들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아주 그냥 뭐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냉전이 언제 끝났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냉전이라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는 아세요? 냉전은 뭐예요? 냉전. 미국하고 소련하고 이념 대립해서 갈등을 막 이렇게 하는 게 냉전이에요. 근데 전쟁은 안 했어요. 전쟁을 하면 뜨거운 전쟁이 되는 건데 실제로 전쟁은 하지 않고 아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시기가 오랜 기간 동안 되다가 이 냉전이 언제 망했을까요? 언제 끝났을까요? 네?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망하면서 끝났어요. 소련이 망한 게 그게 1991년입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냉전이 끝나고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되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세상에는 뭐가 온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막 소련이랑 미국이랑 맨날 싸우다가 싸움이 이제 한쪽이 완전히 망하고 끝나고 나서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냉전은 끝났고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타나게 된 것들이 국제법, 국제규범 뭐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게 점점 요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세상은 끝이 나고, 세상이 요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쟁이 그냥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런 것들의 배경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요즘 어떻게 됐어요? 원래 옛날에는 소련하고 미국이었는데 요즘 가장 대립이 많은 데가 어디예요?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중국하고 미국인데 요즘은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나라가 힘이 더 세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에? 중국이 더 센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고, 미국이 더 센 것 같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세죠? 예, 뭐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나라의 이제 국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GDP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GDP예요. GDP인데 위에 이렇게 좀 색깔이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의 GDP고, 그 다음에 좀 약간 파란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중국의 GDP인데 1980년대 이때는 중국이 규모가 얼마나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대충 미국의 10%도 안 됐어요. 10%도 안 됐는데 지금 쭉 보니까는 저게 이제 제일 뒤에는 35년 뭐 이런 데 예측인데 30년, 35년 예측인데 30년까지 예측인데 대충 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경제력 규모가 한 75%, 8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미국 갔다 온 학생들 있어요? 미국 요즘 최근에? 미국에 교수님은 미국 한번 요즘 최근에 다녀오셨나요? 예? 제가 미국 가가지고 햄버거를 하나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햄버거 하나 시켜서 햄버거에다가 맥주 2잔을 딱 마셨더니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예? 2, 3만 원? 미국을 아직 올라보셨구나. 한 70불 나와요. 10만 원. 근데 이제 미국은 또 텍스와 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비싼데, 미국은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고, 미국은 비싸고 대신 중국이 좀 약간 물가가 저렴하죠. 근데 이런 물가를 좀 고려해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먹고 사는지 알려면 물가를 좀 고려해서 이런 물가를 고려한 GDP를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경제학 전공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은 있나요? 물가 구매력 지수? PPP라고 하는데 Purchasing Power Parity 해가지고 물가를 고려한 것을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거랑 어때요? 어디가 더 높아졌어요? 중국이 높아졌어요. 언제부터? 보니까 대충 여기가 언제일까요? 2016년, 15년, 16년, 17년이에요. 그래서 2010년 중반부터 물가지수를 고려한 경제력 규모는 중국이 커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커지고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5년 이럴 때 되면 중국이 미국보다 한참 더 커지는 상황. 그래서 미국에서 봤더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호구가 되었었다.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 그동안에 호구가 돼가지고, 호구라는 표현 알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 세계를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해주다 보니 우리나라가 호구가 돼서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렇게 되고 중국이 더 세졌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좀 더 이제 잘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으니 이제부터는 우리 것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타난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세계가 요즘 격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요즘 여기 있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규칙은 다 안 지키려고 하고, 뭐가 제일 중요해진 것 같아요? 국제관계에서 제일 중요해진 건 뭐가 제일 중요해요?
힘이 제일 중요하다. 힘의 정치의 귀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점점 이제 이런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아주 힘이 중요한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 뭐 각자 도생의 시대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이 뭐랄까 자국 우선주의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예요? 미국 우선주의. 이제 뭐 동맹도 없고 질서도 없고 뭐가 최고다? 그냥 미국의 국익이 최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런 것들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호주의 정책, 관세도 막 보호주의 관세도 엄청나게 많이 때리고 그러고 있는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뭐 파나마 운하 이런 것들을 뭐 반환 요구하기도 하고 혹시 이런 건 들어보셨나요? 그다음 그린란드 점령하겠다는 얘기. 그린란드는 어디 있는 데예요? 그린란드가 예? 북극 부근에 있어요. 아주 북극 부근에 있는 데인데 사실은 그린란드라고 하지만 그린란드는 별로 없고 다 아이슬란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섬을 갖다가 인수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란 핵시설 폭격,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암살 등 아주 예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뭘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란에 핵시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란에 여기 터널 입구, 그 다음에 터널 이란에 이런 그 핵시설이 있었던 포르도라고 하는 지역의 시설인데 여기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요거는 전이고 언제요? 6월 21일 날 작년 6월 21일 날 어떻게 했어요? 폭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벙커버스터로 폭격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고 그 다음에 파포라고 해서 이 파포는 되게 그 미국 사람들이 쓰는 속어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시죠? 속어인데 이게 그 속어고 이거는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게 fuck around 여기 있습니다. fuck around and find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리면 죽는다. 니들 걸리면 죽는다. 이런 속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 표현을 이게 공식 그 백악관의 사이트예요. 공식 백악관 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 백악관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인데 걸리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하나 걸리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백악관 사이트에다가도 올려놓고 그래서 걸린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누구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뭐 약간의 뭐 미국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미군이 가가지고 그냥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이게 올해 초였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잡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란에서도 폭격했죠. 이란은 이스라엘하고 같이 폭격을 해서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란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는데 최고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메네이도 죽고 그러면서 뭐 전 세계 위한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어때요? 야, 북한이 어떻죠 요즘에? 우리한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죠. 핵실험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은근히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미국이 저랬으니 이제 트럼프가 다음은 아까 걸리면 죽는다 그랬죠. 걸리면 죽는다 그랬는데 저거 다음번으로 걸리는 애가 누구다? 김정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많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런 거는 물어봐도 손은 잘 안 들더라고 학생들이. 근데 아마도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한 걸 봤을 때 다음번에 조만간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가 잘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김정은을 타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계시고, 근데 그게 한국만 있는 거는 또 아니에요.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After Maduro and Khamenei, is it time for Kim Jong-un, North Korean leader, may become Trump's next target? 뭐 이런 기사들이 외신 기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우리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이죠, 북한의. 김정은을 다음번 타겟으로 삼아서 뭘 하자는 얘기일까요, 이게요? 뭐 하는 거예요? 다음번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김정은을 참수하는 거죠. 사실 하메네이처럼, 이란의 하메네이처럼 김정은을 참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Is the North Korean leadership at risk of Iran-style decapitation strike? 해가지고 이란처럼 폭격을 해가지고, 이란이 아시다시피 뭐 그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관료들, 그 소위 얘기해서 이란의 정신 그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던 회의하고 뭐 이런 거 있을 때 전부 다 폭격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해서 이란처럼 폭격을 하면 우리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능할까? 어떨까? 어떨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들도 학생들도 뭐 다른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일부 학생들은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저도 학생들 중에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에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 한번 그냥 몰아치기로 해가지고, 하메네이 이렇게 폭살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폭살시키면 그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우리한테는 상황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러면 이란과 북한이 뭐가 다를까? 왜 우리가 이란처럼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또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란처럼 못하는 첫 번째, 그러니까 북한이 이란하고 다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다른 첫 번째 이유. 뭘 것 같아요? 학생. 중국이 있다. 뭐 그것도 맞아요. 중국이 있다. 북한 뒤에는 중국이 있는데 이란 뒤에는 중국이 없었어요. 그것도 이따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차이 뭘까요? 첫 번째 딱 해서 다른 이유는 핵입니다. 이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북한이 핵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세요? 핵탄두 몇 개 갖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요. 핵탄두.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되거나 작전부대 기지에 배치된 탄두는 뭐 이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배치, 저장, 퇴역 횟수나 탄두의 합계인데 지금 북한이 여기에는 몇 개 돼 있어요? 50개의 탄두를 가지고 있어요. 핵탄두 50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프리라고 사실은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라고 관련된 이런 자료를 모아서 발간하는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추정한 추정치인데 북한이 핵탄두 50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 조선일보면은 그래도 나름 믿을만 하죠. 조선일보가 그렇게 거짓말은 안 하죠. 근데 조선일보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은 이란처럼 못하는 이유, 김정은 손에 이미 핵탄두 50개라고 조선일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어요. 50개의 핵탄두. 이란은 몇 개 있었어요? 핵탄두가 몇 개 있었을까요? 아까 이런 핵시설 파괴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로. 핵탄두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핵무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에 비해서 북한은 핵무기가 50개, 이미 핵탄두 50개 가지고 있어요.
요즘도 계속 북한은 핵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즘 핵 개발하고 있는데 1년에 요즘 뭐 핵물질 계속 농축하고 우라늄 농축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1년에 핵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는지 들어본 학생이 있을까요? 북한이 핵을 몇 개를 더 만들 것 같아요? 1년에 계속 이렇게 핵 개발하면 북한이 핵을 몇 개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개수 추정. 뭐 7개에서 10개.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해가지고 한 20년 만들면 몇 개를 더 만들까요? 200개 정도를 핵무기를 더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북한이 핵무기를 200개 정도쯤 더 만든다고 그래요. 200개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50개까지 합치면 몇 개가 돼요? 핵무기가 250개. 핵무기 250개면은 여기 있는 나라들 중에서 어느 나라하고 비슷비슷해질까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핵무기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어디랑 비슷해져요? 예? 프랑스. 전 세계 몇 등? 4등. 4등이죠. 여기 중국이, 요거는 이제 배치한 거고요. 전체 무기수는 여기 600개 정도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 요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가 한 280개를 배치하고 29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영국이 225개 가지고 있고, 120개 배치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지나면 북한이 대충 전 세계에서 4등 내지 5등 정도 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요. 이거는 몰랐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핵무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돼서,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는 KBS의 그 뉴스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북한이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이제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소 50개에서 최대 뭐 90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핵물질까지 포함하면, KBS 뉴스 요거는 150발이라고 하는 이런 추정치를 낸 사람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20년 지나면 몇 개? 뭐 15년 지나면 몇 개라고 써 있어요? 2040년에는 40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400개의 핵탄두.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 400개 핵탄두를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 400개 핵탄두 갖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또 요즘 ICBM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400개의 핵탄두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폭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400여 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핵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학생이 이야기한 대로 북한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중국하고 있고, 중국만 있어요? 또 어느 나라 또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만, not just nuke. 영어로는 뭐죠? not just nuke. 그거는 단지 핵 때문만은 아니고, why the US will not strike North Korea. 왜 북한을 폭격하지 못할까? 북한을 폭격하면 그 다음에 어디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인 환경이 이란과는 너무너무 다른 상태예요. 베네수엘라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서 대통령 잡아왔지만 베네수엘라 뒤에는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란 뒤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북한 뒤에는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중국을 뭐 이렇게 막 폭격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미국을 폭격할 일은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군사적 갈등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으로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거는 잘 알고 있죠. 몇 명 파병했을까요? 군대 몇 명 파견했는지 들어본 학생들이 있을까요? 한 15,000명 정도 파병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 15,000명 파병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그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북한한테는 어땠을까요? 파병한 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북한한테는 파병해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가서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도 당하고 사망도 하고 그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 북중러 간의 이런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거는 작년에 중국의 전승절 사진이에요. 작년에 전승절 사진에 중국에서 전승절이라고 하면 일본에 이긴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때 전승전 사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만 그거 이어서 러시아 파병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돈을 얼마를 벌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요? 1년에 29조 원을 벌었대요. 작년에, 재작년에 러시아 파병에서. 근데 이게 러시아 파병에서 29조 원 벌어서 이게 얼마만큼 된다고 써 있어요? 33년치 식량 예산을 벌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파병한 게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러시아 파병에서 러시아로부터 지지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에서 식량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예산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뒤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폭격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단기간에.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그동안에 사실은 핵 개발을 한다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했는데도 안 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은 더 좋아졌어요. 핵무기는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2040년이 되면 핵무기를 뭐 250발에서 400발 전 세계에서 핵무기 보유 숫자로 4, 5등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예산 30년치 확보했죠. 30년치 식량은 예산은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둘 중에 어느 나라가 잘 되는 게 좋을까요? 중국이 잘 되는 게 좋죠. 근데 중국이 요즘 미국보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IMF에서 추정한 추정치에 의하면 미국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지난 30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환경 뭐 이런 이유로 북한이 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폭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뭘까요? 북한은 이건 이제 요번에 러시아에서 전승절 기념 행사 때 또 북한군이 가가지고 행진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아주 요즘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떠나가지고 다른 거. 요게 더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한테는. 여러분들, 이란의 테헤란과 이스라엘의 거리가 여기 몇 킬로로 적혀 있어요? 1900km로 적혀 있어요. 1900km예요. 1900km.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막 폭격하면 이란은 대응 수단으로 뭘 보내요? 드론을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쏴서 보내죠. 미사일을 쏴서 보내면 그래서 이란이 이란에 막 폭격하고 나서 미사일을 쏘거나 드론을 쏘면 드론이나 이런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시속 1000km로 날아가면 몇 시간 걸려요? 테헤란이나 이란에서 미사일 쏘면 이스라엘까지 2시간 걸려요.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미사일. 근데 시속 1000km 아니라 한 600km? 이런 것들도 많고 드론은 300km, 400km 밖에 안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하면 몇 시간 걸려요? 이란에서 쏴가지고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대충 한 4-5시간 걸려요. 4-5시간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4-5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예요? 날라오기 전에 드론 이런 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막 방공 미사일, 패트리언 미사일도 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라고 해서 방어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본 분들도 있을 텐데 막
이란이 이렇게 미사일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그거에 대해서 그 요격하는 거예요. 요격하는 것들 많이 이런 것들 나와 있을 텐데 요격을 해서 그래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1900km를 날아가서 이란에 날아가가지고 이란을 막 폭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막 겨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200발이 넘게 발사해서 공습을 막 했어요. 그래서 200발 이렇게 발사하면 이 중에서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거 몇 발일까요? 몇 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몇 발쯤 떨어질까요?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거. 10발도 안 돼요. 200발 쏘면 10발도 안 되는 정도밖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스라엘은 요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란을 가서 막 폭격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여기서 휴전선까지 거리 직선거리 얼마인지 아는 학생? 여기서 휴전선까지 직선거리 얼마쯤 될 것 같아요? 50km가 안 됩니다. 40km밖에 안 돼요. 여기서는 40km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북한과 이런 지리적 근접성이에요. 그래서 배트라인 드론즈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서울까지 35마일이라고 돼 있기도 하는데 여기 서울의 북부 쪽까지 여기 서울 남부 쪽까지가 50km고요. 35마일 50km고 서울 북부는 한 40km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 혹시 일산에 사는 학생 있을까요? 일산 없나요? 파주에 사는 학생 있나요? 파주 출신. 파주가 어디 있을까요? 파주는 여기 있어요. 파주가 여기 있고 일산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이 여기죠. 서울은 여기 있고 서울 여기 있고 일산이 여기고 파주가 여기에 있어요. 파주까지 몇 킬로일까요? 파주에서 휴전선까지. 파주라고는 들어는 봤어요, 학생들? 파주는 잘 들어봤죠? 예. 파주와 휴전선까지 거리는 몇 킬로? 직선거리 10킬로, 20킬로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 가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기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있는데 여기에 가면 전망대, 통일전망대 이런 데 가서 쫙 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앞에 저기는 북한 땅이 막 보여요. 근데 이쪽으로 딱 돌아서 저쪽에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뭐가 보일까요? 아파트 단지가 보여요. 근데 두 개가 너무 가까워. 그래서 정말 한 20km 안 되는 그런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란 같은 경우는 폭격하고 그 다음에 이란에서 드론을 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거나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어요? 4-5시간. 짧은 것도 뭐 2-3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2-3시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너무나 가까워요. 그래서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있는 건 또 다른 자료인데 우리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정포라고 하는 대포가 있어요. 대포가 있는데 상당히 미사일에 유사한 그런 대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이런 장사정포 기습된 한국도 이스라엘식 위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장사정포가 이렇게 되는데 서울 여기 있죠. 이게 지금 보시면 뭐 55km 여기까지 55km 선인데 서울 안쪽이 다 55km 안에 들어있어요. 55km 안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북쪽은 20-30km 안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70mm 자주포 200문 이상, 240mm 방사포 200문 이상, 300mm 방사포 100문 이상. 군대 갔다 온 학생들 뭐 방사포 이런 포가 뭔지 알죠? 예. 그래서 근데 1시간 안에 북한이 몇 발까지 발사 가능하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동시에 5,700발을 발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5,700발. 동시에 5,700발을 발사를 해서 발사를 쭉 하면 그 다음에 시간당 최대 여기 몇 발 발사한다고 써 있어요? 15,000발. 15,000발을 북한이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근데 이런 사거리가 다 이게 서울이 이거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거리 안에.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30km 날아오는데 몇 분 걸릴까요?
30km, 40km 날라오는데 미사일 30km, 40km 내지는 방사주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걸립니다. 10분. 그래서 여기서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북한에서 쏘면 여기 서울에 떨어지는데 1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공습경보 막 이렇게 올리거나 뭐 이런 거 사이렌 울리고 지금 우리 방공포를 찾아가기도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10분 안에 어디 대피소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너무나도 큰 위협이긴 합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그래서 정말 큰 위협이고요. 그래서 외국인께서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서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울이 완전히 북한에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북한하고 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상태에서 폭격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냥 김정은 한 칼에 그냥 한 번에 날려버리면 좋겠죠. 한 번에 날려버리면 좋은데 핵무기가 아니어도 뭐예요? 그냥 재래식 무기로 대포 방사포만 쏴도 1시간에 15,000발 동시에 6,000발 이렇게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막으면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6,000발 내지는 15,000발씩 이렇게 북한에서 장사정포를 쏘면 우리는 몇 개나 막을 수 있을까요? 아까 이란에서 한 200발 보내면 거의 95%가 다 요격되고 격추가 돼서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는 건 10개도 안 되거든요. 우리는 15,000발 이렇게 해서 한번 쭈르르르르 해가지고 쏘면은 우리나라 여기 서울에 몇 개가 떨어질까요? 13,000발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12,000발 정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을 폭격하기가 어렵고 북한이랑 전쟁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래서 사실상 서울이 인질로 잡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 한번 북한을 한번 폭격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겠어요? 남학생들 군대 안 갔다 온 학생들 많죠? 여러분들 군대 가게 되면 이걸 다 이렇게 직접 경험해야 할 수도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현실이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우리로서는 위험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위태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안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거에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해서 한국형 이런 대공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하려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계획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아이언돔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국형 아이언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래서 이게 코리안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라고 KAMD 체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걸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요? 근데 이거를 해도 너무나 가깝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쭉 했는데 한국형 아이언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이 취약하다라고 기사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시간당 1만 발 이상 퍼부을 땐 2,000여 발 요격에 불과하다.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 게 2,000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한 10,000몇 발 쏘면은 2,000발 요격하면 나머지 8,000발에서 10,000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 떨어지는 거예요. 서울과 이런 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언돔의 불편한 진실과 방위사업청장의 솔직한 고백. 방위사업청장이 뭐라고 그러셨냐? 방위사업청장이라는 건 우리 이런 국방 방위를 책임지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거기서도 얘기가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게 그 민간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그래도 도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방어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무기 체계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량 응징 보복이거든요. 대량 응징 보복.
여기 혹시 현무라고 하는 이런 그 미사일 이야기 들어본 학생이 있을까요? 현무. 이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미사일이에요.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고요. 벙커버스터 미사일이라고도 아나요? 벙커버스터는 뭐예요? 이게 쭉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화였던가요? 한화가 개발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한화에서 개발한 미사일인데 전 세계에서 이 폭약을 가장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재래식 핵무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핵을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핵 실험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기 때문에 핵을 못 가져서 이런 재래식 무기만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재래식 무기 가지고 재래식 무기 중에서 가장 폭발력이 큰 무기가 현무예요. 그래서 요게 대체적으로 뭐 핵무기는 아니지만 히로시마 이런 데 터진 핵무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이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뭐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개, 수백 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탄두 중량에 요게 이제 미국에서 요번에 그 아까 벙커버스터 미사일로 이란 핵시설 폭격했던 미사일인데 그거보다 탄두 중량이 훨씬 더 높아요. 8톤에 지하 100m 파괴 대신 이게 사거리는 조금 짧게 되어 있는데 아주 이런 엄청난 그런 미사일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미사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수백 발을 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또 해구산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의 해구산이 이렇게 믿을만하지는 않지만 요즘 최근 상당히 좀 과거에 비해서 신뢰는 낮아졌습니다만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북한이랑 남한이랑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여러 가지 뭐 미사일 방어 체계라든가 이런 그 공격용 대량 응징 보복 시스템 그다음에 미군의 이런 그 이 해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하고 이런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겼을 때 피해는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래도 싸움은 이겨야죠. 북한이랑 혹시라도 전쟁이나 이런 게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정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런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겨도 우리 얼마나 죽을까요? 사망자. 별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정말 끔찍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평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평화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북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북한하고 뭐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살 거냐 북한에게. 그 다음에 까짓거 그냥 이란 그렇게 공습한 것처럼 우리도 한번 공습해가지고 김정은 그냥 참수시켜버리고 거기 다 이렇게 박살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쉬운 현실은 아니고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북한하고 학생이 어떻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북한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북한하고 혹시라도 무력 정말 군사적인 갈등이 벌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앞서 이우태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한 20년 동안 이런 국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했는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식 때 한 얘기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글쎄,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질 수도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겨야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수백 명, 뭐 수천 명 단위가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단위가 아니라 수십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우리 연구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보면 평화가 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위협적인 국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한이 가장 위협적인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북한이 가장 위협적이고,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가 러시아로 올라왔어요. 일본은 조금 떨어졌고, 일본이 한때는 여기까지 올라왔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일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중국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으세요? 절대 포기 안 할 상황이죠. 네, 절대 포기 안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무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북 정책의 목표로 무엇을 추진해야 할까 물어보면 평화 공존, 북한과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 정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응답이 60%가 넘게 나타나고 있고, 통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한 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뭐 선평화 후통일, 여론도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북한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안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북한으로서도 여기저기 지금 핵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봤잖아요. 이란처럼 당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이렇게 침략당하고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핵을 포기하지도 않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경제 상황도 너무 좋아지고, 식량 문제도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30년치 식량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한 30년, 40년 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 망하지 않고 핵을 가진 북한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북한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냐? 싸워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결국은 전쟁은 하면은 이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그냥 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는데 전쟁을 하면 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화 공존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더라도 당분간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 공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평화 공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뭐 기분 같아서는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기분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북한 좀 야단도 치고 싶고 혼도 내주고 싶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도발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해가지고 막 가서 좀 때려주고 싶기도 한데, 서울이 인질로 잡혀있네요. 서울이 인질로 잡혀있는 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지금? 다 북한한테 인질로 목숨이 잡혀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하고 계속 갈등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북한을 좀 뭐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반도의 미래, 여기 이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저나 이우태 선생님 이제 선생님 우리 세대는 끝났죠. 이제 저희는 한 시대가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반도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할지,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이런 북한과 전쟁을 하는 그런 일을 만들지, 아니면 그래도 남과 북이 평화롭게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반도를 만들지는 이제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뭐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저 김정은도 한 방에 그냥 한번 이란처럼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참 안 맞는 게 그게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긴 한데 그게 우리가 처한 안보 환경입니다. 예, 대충 이런 정도에서 시간이 뭐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뭐 질의응답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뭐 질의응답 혹시라도 그래도 이거 정말 궁금하다, 물어보고 싶다 있으면 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궁금한 거 많은데 또 끝날 시간 돼가면 원래 학생들이 질문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맞죠? 끝날 시간에 돼가지고 질문하면 눈치 주죠. 서로. 야, 저 눈치 코치 좀 보면서 질문하지. 지금 끝나야 되는데 질문하고 있다 막 그럴 텐데. 재밌게 그래도 잘 들으셨나요? 새로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나요? 아마 그냥 뭐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리고 신문의 기사나 이런 걸로 아주 가끔씩 단편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강의를 통해서 북한이나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미래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히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